역동과 감동의 K리그를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개막을 지나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는 시간을 거쳐 격동의 시간 끝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K리그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올해를 돌아보려 합니다. K리그 백스테이지 이제 시작합니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의 K리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22명의 선수들의 움직임 끝엔 중계석을 지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어지는 순간 경기는 작품이 되어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중계석을 지켜주시는 분과 함께 2025년의 K리그를 돌아보려 합니다. K리그 백스테이지 첫 번째 에피소드 소준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 처음으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하루구만, 이게. 네, 캐스터님이 오시는 만큼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일단 저희 시작하기 전에 사실 캐스터님을 모르는 K리그의 팬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소준희 캐스터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캐스터 소준이라고요. K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중계를 하면서 또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K리그를 중계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시즌 정도가 됐네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한 4.5시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좀 짧게 느껴져요. 저는 첫 번째로 중계방송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또 기억을 해주시고 또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그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K리그 백스테이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2025년이 막바지입니다. 촬영하는 지금 이제 12월 19일이고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또 2026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저는 한 해가 좀 되게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캐스터님께서는 또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좀 정리하실 수 있을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올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인생의 메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을 돌아봤을 때는 가장 그게 제 개인적인 일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축구 캐스터로서 2025년은 좀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만족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면모에서 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예년보다도 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후회랄까 아쉬움이랄까 이런 감정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마무리는 2025 시즌의 마무리는 나름대로 좀 잘 지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걸 생각하면은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K리그 중계를 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시즌을 K리그와 함께 보내셨는데 올해에 약간 보내시면서 지난해 그리고 지난 뭐 시간들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게 있었다면 뭐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사실 뭐 딱히 저 개인적으로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한 살 더 먹었다, 나이가 더 들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신체적인 컨디션이라든지 마인드셋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큰 변화는 없었고 늘 준비하듯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늘 하듯이 그냥 한 시즌을 쭉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중계를 하실 때에도 이제 비슷하게 그럼 준비를 하고 들어오실 텐데 그럼 올해에는 좀 뭔가 중점적으로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계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흘러가셨던 건지. 그것도 이제 제 중계방송의 스타일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오프닝 멘트도 그렇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통해 가지고 K리그의 스토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계방송을 하거든요. 경기장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기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경기에서 뭐 이겨서 좋다, 져서 슬펐다, 내가 그날 가서 뭘 먹었다, 그날이 추웠다, 더웠다, 그날 응원은 어땠다 이런 기억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쌓이다 보면 이게 본인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팀의 스토리와 합쳐졌을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시즌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저는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프로스포츠는 시간과 공간을 파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그 2시간
제가 있는 곳에 오시는 그 2시간 동안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이날 경기 이 2시간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올 시즌 역시나 좀 중점을 둬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기 매치업이 있었을 때 숨겨진 이야기라든지 정말 라이트 팬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양팀 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아무래도 중계방송은 제가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중계방송은 직관보다는 좀 떨어지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장에 와야만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경기장에 오지 못했지만 그거를 최대한 경기장과 가깝게 이제 느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중계방송이라는 서비스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썼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올해는 아무래도 또 캐스터님께서 또 다양한 중계를 많이 들어가시고 마지막엔 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하시면서 아무래도 현장감이나 그런 스토리적인 전달이 팬분들에게도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K리그 이야기로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희 캐스터님 말 맞다나 올해 이 K리그 자체가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캐스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2025 K리그에 좀 키워드가 한 두세 개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질문도 제가 와서 막 받고 키워드가 뭐가 있지 하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도 뭐가 딱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즉석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우승팀이 전북이니까, 그리고 올해 실망스러웠던 팀이 울산이니까 왕조를 좀 키워드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울산이 왕조를 만드는 듯 했으나 3년 만에 그게 끝이 났고, 그리고 전북은 왕조가 몰락한 듯 했으나 올해 가장 화려하게 또 부활을 했으니까 그 왕조를 키워드 하나로 이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를 더 생각을 한다면 도전? 그 도전을 하는 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전 같은 경우에도 돈을 정말 많이 쓰면서 시즌을 보냈습니다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강등 문턱까지 가면서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결과가 있었고, 어쨌거나 이 팀은 다시 아시아로 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안고 끊임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올해 성공을 거뒀죠. 네. 도전에 성공을 한 팀.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도 주축이 됐던 선수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해외로 간 양민혁이라든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황문기라든지 팀을 떠난 윤석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팀의 전체적인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까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파이널 A에 들어왔다. 상위 스플릿에 들어왔다라는 게 역시 도전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양 역시나 이제 승격을 했으니까 역시나 승격을 한 팀은 가장 강등 1순위로 뽑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파이널 B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이른 시점에서 잔류를 확정을 짓고 올해 굉장히 인상적인 시즌이 있었잖아요. 서울도 원정 가서 한번 이겼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도전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을 뿌리칠 수 있었던 올해의 각 팀들의 면모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좀 예상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의 키워드 뽑자면 반전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생각해봤었거든요. 네. 중계하셨던 이 부천의 승격,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안양의 안정적인 잔류, 이런 부분들이 좀 제 예상과는 다른 혹은 반전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캐스터님께서 약간 예상하셨던 것보다 올해 다른 결과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부천이 못 올라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부천 팬들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부천 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따 이영민 감독님 만나는데 이 채널에서 부천을 많이 의심을 하더라 하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무래도 좀 이제 약간의 뒤처리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K2팀이 K1팀을 이긴 사례가 많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번 했었었는데, 근데 그건 맞아요. 저도 이제 그 감독님하고도 얘기했었고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주하고 수원 경기는 그 쿠팡 플레이 쿠플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쿠팡 플레이에서 일하는 캐스터와 해설자들이 2차전 승부 예측을 미리 한 게 있어요. 네, 그래갖고 스코어를 띄웠었거든요. 네. 그때
제주의 승리를 예측한 게 저하고 윤장현 캐스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승부 내지는 수원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승부는 1차전 시작하기 전부터 제주가 살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수원 팬들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예측을 못했었어요. 1차전을 그렇게 부천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야 2차전 이거 될까? 원정 가는 건데. 예,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반전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거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예측을 못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부천이 이제 1차전을 이제 폭설로 인해서 치르지 못하고 그 다음 경기에 하는 그것 자체부터 일단 좀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1차전을 승리하고 2차전 수원FC는 사실 이전에 원정에 떠났다가 패배하고 홈에 왔을 때 또 다시 승리를 해서 잔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팀도 있고 사실 예상과 어긋났던 팀들을 얘기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어긋났던 팀은 전북. 저는 지금은 제작을 못하고 있지만은 네. 작년에 한창 많이 했었던 그 옵사이드 테이블이라는 그 콘텐츠가 네, 있어요. 저하고 이제 유현태 변호사, 영광이 형 또 봉서 형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편집해달라고 해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안 나가긴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북이 어쨌거나 이제 그 당시 녹화를 했을 때 김두현 감독하고 동행이 끝났을 당시였어요. 네. 이제 발표가 네. 됐을 당시였는데 막 이정열 감독이 온다, 누가 온다 이러면서 이제 하마평이 막 돌고 있었는데 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팀이 오더라도 전북 팬들은 기대감을 좀 접어야 된다. 그러니까 접으라는 말이 이 팀 못할 거다가 아니라 이 팀이 바로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라. 네. 이 팀은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퍼거슨 하레비가 와도 이거는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 생각에 전북은 올 시즌 잘하면은 이제 바로 아참권에 올라가는 것. 네. 혹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파이널 A에 올라가는 것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아마 그 파일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전북 팬들이 저 공격하실 것 같고 너무 겁나가지고 이거 편집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포획 감독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봐도 포획 감독 스스로도 그리고 전북 구단 내부적으로도 잡았던 목표는 우승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네. 다시 아시아 무대로 돌아가고 뭐 상위 스플릿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 정도를 목표로 삼고 이제 올 시즌 도전을 했던 것이고 내년 시즌에 다시 우승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중기적인 플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 버린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예상을 좀 긍정적으로 뛰어넘은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울산과 서울은 파이널 A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올 시즌 개막하기 전으로 시간을 한번 돌려보면은 저는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서울이라 그랬어요. 네. 린가드가 있었고 작년 마지막에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와서 서울이 보여줬던 모습이 워낙에 네. 좋았고 또 공격적인 영입도 있었어요. 뭐 정승원도 있었고 김진수도 있었고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막 하다 보니까 서울이 올 시즌에 그 연속성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연속성 플러스 이런 빅네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야, 이 팀은 좀 진지하게 우승 후보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개막전부터 제주한테 그렇죠. 한번 부러졌죠. 네. 부러지고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한 시즌을 보내다 보니까 파이널 A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홈 경기에서 관중이 13,0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좀 많이 실망스러운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울산은 사실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3팀 정도가 가장 또 반전의 어떤 길을 걸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이 개막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많은 경기들을 이 K리그 팬들에게 전달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계하셨던 경기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경기가 있다면 또 어떤 경기이고 왜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연말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상식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뭐 하면 안 된다고, 다 붙인다고. 이게 그래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예전에 했던 거는 새로운 기억들이 그 위에다가 쌓이니까 네. 잊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했던 경기들이 어쨌거나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역시
승강프로의 수원FC와 부천 경기. 이 경기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전도 기억이 나고 왜냐하면 코리아컵 결승전도 진짜 제가 근자해 봤었던 결승전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피 튀기는 경기였었고 38라운드 마지막 경기 대구 대 안양도 좀 많이 기억이 나고요. 이게 마지막에는 더더욱 구단의 명운이 갈린 또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기억에 남으시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랑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경기는 좀 감정이 요동치게 만드는 순간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또 소준희 캐스터님께서 K리그 팬들에게 K리그의 음유시인이다 이런 말씀을 또 많이 듣곤 하시고 저는 그 이유가 이 감정의 전달을 잘 해주시는 데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또 기억에 남는 경기와 더불어서 가장 감정이 요동쳤던 경기를 뽑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기를 좀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시나 그 경기들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네. 대구 대 안양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전에 대구의 서포터들이 그라지에가 그 걸개 대형 걸개를 들었어요. 그 믿음 그거를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 그 어린이 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개인데요. 그게 진짜 거짓말처럼 그 걸개에만 햇볕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싹 다 그림자였어요. 그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계 방송했던 김재성 위원한테 제가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 저거 보시라고. 저거 약간 심상치 않다 오늘. 드라마틱한 뭔가 좀 대구의 팬들이 보면 선수들이 보면은 좀 용기 백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연적인 장치인 것 같다 이거는. 뭐 일부러 경기장 설계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태양의 각도를 생각해가지고 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딱 거기만 들어오니까 그거는 제가 모든 축구 중계 방송을 하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손에 꼽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승강 플레이오프 그 두 번째 경기 그 마지막에 수원 FC랑 부천 FC 경기에서도 그 부천의 서포터들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응원 구호 같은 것들도 지금 뭐 붉은 악마에서 쓰고 있는 그런 구호들도 부천의 서포터들이 좀 되게 선구자적으로 이제 썼던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뭐 박수 5번 이런 것들도 그쵸. 거의 종료 휘슬이 와갈 때쯤 부천의 서포터 쪽에서 헤르메스 쪽에서 오 나의 부천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멘트를 쳤을 거예요. 이게 다음 시즌에 K리그1에 돌아올 목소리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건데 김천하고 대구 경기였어요. 이거는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경기인데 김천 원정 가가지고 대구가 2대1로 이긴 경기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그라지에가 엘도라도를 불렀어요.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삼성 라이온즈 응원가고 대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뭐 종목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대구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응원가인데 이거를 원정 팬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기 끝나고 나서 저희는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경기 수훈 선수가 원더골 넣었던 장성원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원 선수가 세팅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동안 저하고 이황재 해설위원이 막 이제 멘트를 치면서 좀 시간을 끌었죠. 끄는데 이제 거의 세팅이 끝나갈 때쯤 저기서 엘도라도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재 위원님한테 수신호로 말하지 말라고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재보니까 한 30초 정도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 엘도라도를 저는 그냥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라는 이런 멘트를 제가 안 하고 그냥 멘트를 멈췄거든요.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인간들이 방송 사고가 났나? 갑자기 마이크가 고장 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PD가 콜로 그러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마이크 고장 나셨나요? 지금 준비됐는데요 하면서 계속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하면은 그 감정선이 깨지니까. 근데 되게 고맙게도 그날 PD가 사실 중계진을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장성원 컷으로 넘기면 돼요. 마이크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컷으로 넘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콜을 안 하니까 그냥 관중들을 보여줬어요. 그라지에를 와이드샷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샷으로 잡아서 쫙 빠지게끔 이렇게 천천히 이 그림을 잡아준 거예요. 저는 멘트를 안 하고 있고 노래는 들리고 막 대구 팬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막 그런 장면들이 화면으로도 나가니까 이게 너무 예쁘게 나갔고 대구 팬들도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뭐 예상대로. 근데 이게 어쨌거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고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지점이었는데
우리 제작 PD가 너무 고맙게도 저의 의도를 간파를 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게 선택을 해줘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너무 예쁜 그림이 잘 나오게 돼서 저는 저희 제작 PD의 센스에 매우 감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김천 원정에서 아무래도 또 가서 승리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또 대구 팬분들께서 가장 또 좋아하셨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돌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 네. 이어서 사실 제가 이런 앞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경기들 혹은 또 감정 요동치는 순간들을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캐스터님을 뵙게 되면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7월 12일에 있었던 이 울산에서 있었던 울산과 대구의 경기였는데요. 당시 이제 위원님께서 잠시 사정으로 인해 나가시는 동안 혼자 굉장히 오랜 시간 중계를 하셨었거든요. 한 60분 했죠, 저 혼자. 네. 그때 당시가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 의미 있고 기분 좋은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하브리그 중계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K3가 됐든 아니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보통은 1인 코멘테이터로 해요. 스포츠캐스터 혼자 나와가지고 중계 방송을 막 하는데 이게 상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2명 내지는 3명이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최상위 리그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김재성 위원님이 오프닝을 따고 선발 라인업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5분쯤 지나고 나서부터 목이 좀 뭔가 이상하대.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적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계신 오디오 감독님이 이제 스트랩C를 주셨어요. 이게 좀 응급약이니까 목에 이걸 좀 한번 드셔보시라 이제 해가지고 스트랩C를 좀 약간 그 섭취를 하시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 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쉬시라. 그 제작진 쪽에서도 말씀하지 마시라는 그런 콜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괜찮으니까 적어가지고 괜찮으니까 충분히 쉬시고 목을 좀 가다듬으시라. 내가 시간을 때우겠다. 해가지고 한 15분쯤부터 제가 쭉 했어요 그냥. 쭉 했는데 그때 세징야 골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캐스터로서 제가 꿈꾸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그 현장에서 들리는 그 사운드 같은 것들을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전 좀 있어요. 근데 2명이서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멘트를 멈추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멘트를 하니까 아무리 최고의 파트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바와 이분이 하고자 하는 바는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뭐 이 노래 나온다, 뭐가 나온다 해가지고 멈춰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혼자 하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징야가 골 넣고 나서 세징야 노래가 나왔어요. 그 세징야가 뭐 이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멘트를 안 했어요. 하고 이 노래는 대구의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딱 이 말씀 드리고 그냥 또 멘트 안 하고 노래 나올 때까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기억. 너무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 그때 그 카톡이 좀 왔어요. 너 왜 이렇게 신났냐고. 저 되게 기분 좋았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혼자 중계를 하시는 경우가 진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없다 보니까 약간 뭐 힘드신 경험이 아닐까? 약간 어려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대되는. 전혀 힘들지 않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목에 무리도 안 갔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뭐 일당 2배 줘라. 2배 주시면 감사하죠. 뭐 목 아프겠다 그러는데 목은 전혀 아프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냥 좋았어요. 혼자서 다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국내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최상위 리그를 혼자서 한다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꽤 좀 재밌고 의미 있는 자료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언젠가는 저도 진짜로 최상위 리그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해외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도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빠져나왔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본 흐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는 올해의 땡땡을 한번 또 캐스터님께서 뽑아주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좀 말씀해 주신 부분과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캐스터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경기, 이 경기가 올해 가장 대표하는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기가 또 있을까요? 올해를 대표하는 경기다. 제가 중계를 했던 경기와 중계를 하지 않았던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계를 하지 않았던 경기는 5월 말에 있었던 현대가 더비. 예, 그 경기에서 이제 전북이 울산을 상대로 홈에서 좀 3대 1로 승리를 거뒀었고 그때 전주성이 매진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올 시즌 양 팀의 명운을 가른 갈 길을 정해준 경기였다고 네.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전북도 대전이라든지 막 이런 팀들이랑 그 선두 싸움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였고 네. 울산도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A에 해당하는 그 순위에 계속해서 매달려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 그때 한 5인가 6인가 이랬을 네, 거예요. 그 정도 됐던 예. 걸로 그러고 나서 여기서 졌고 클럽 월드컵을 갔다 와서 더욱더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지는 그런 길을 걷게 됐던 울산이었고 전북은 그거 이기고 나서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생징적이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중계 방송을 했던 경기 중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경기로는 그게 있어요. 서울대 대구 이번 6라운드 네. 정승원의 아데바요르 런이 나왔던 네, 역주행. 예. 네. 그 경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납니다. 네, 그 경기 사실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네. 아무래도 K리그를 좀 오래 보신 팬분들이라면 이 정승원 선수와 대구의 그 사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또 장면이 좀 기억에 남는 올해 약간의 K리그의 스토리를 좀 상징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이라기보다는 좀 크죠. 저는 이제 그 서사를 워낙에 또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네. 생각을 하니까 당시에 이제 뭐 도발을 받으셨던 대구 팬분들은 당연히 이제 불쾌하셨을 네. 것이고 뭐 그런 감정들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뭐 어쨌거나 별일 없이 잘 끝났고 마음의 상처는 입었지만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종료가 됐고 서울과 대구 그리고 정승원과 대구라는 그 두 객체 사이에 뭔가 이야기거리가 더 생긴 거니까 네. 물론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그 서사의 일부로 활용이 될 내용들이라서 네. 저에게는 꽤나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중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사실 목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네. 예, 강한 편이 아니라서 한 번 목을 긁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원래 저는 이제 발성을 좀 바꿔가지고 한 4, 5년 전쯤에 네. 목을 긁지 않는 발성을 평소에 해요. 근데 극적인 상황에선 제가 목을 긁거든요. 정승원 골 때 제가 긁었어요. 이거는 더 이상의 장면은 없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네, 너무 해가지고 상징적이에요. 긁어서 목이 맛이 갔는데 4분 후에 문서민이 골을 넣네. 네, 맞아요. 그리고 관제탑을 올리네.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문선민 때 제가 울어요, 그냥. 제가 감동을 먹거나 뭐 이런 감정 상태로 우는 게 아니라 목이 맛이 가가지고 안 나오니까 쥐어 짜다 보니까 거의 울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억입니다. 그 정승원 선수가 골 넣고 이제 역주행을 할 때 김진수 선수가 말리로 네, 네, 그런 네, 모습도 네, 네, 이제 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네. 저도 그 이후로 이제 리뷰하고 또 프리뷰하면서 정승원 더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또 서울과 대구의 경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기로 정말 손색 없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의 경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올해의 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올해 좀 안양이라는 팀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고 특히나 그 팬들의 어떤 함성이나 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게는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었는데요. 혹시 캐스터님께서는 다 약간 포괄해서 올해의 팀이 좀 어느 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성적하고는 무관하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올해의 팀은 전북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북이 사실 지난 시즌에 12위를 차지를 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던 팀이고 네. 그 지옥문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팀이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리그를 우승을 했으니 이 팀을 빼놓고 올해의 팀을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러 가지 면모로. 올해 제가 사실 전북 경기를 그렇게 많이 중계는 못했습니다. 별로 기회가 없어가지고 전북 경기는 많이 못했는데 할 때마다 가끔씩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 팀 진짜 단단하다. 이 팀 어떻게 이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 시즌 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뀌었길래 네. 이렇게 팀이 탈바꿈이 됐을까? 시즌 막바지에 전북이 우승을 확정짓고 나서 전주에서 그 우승 기념 미디어 데이를 구단 자체적으로 한번 네. 했었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사회를 보고 왔었는데 그때 선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되게 뭐 특히 수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막 뭐 디테일 같은 것들이
막 엄청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서 겨울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특히 홍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맞아? 하면서 좀 의심을 했었는데 네. 해보니까 너무 잘 되더라. 이게 맞다는 것을 해보면서 알게 됐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좀 인상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인상 깊게 네. 이제 좀 들려서 전북과 포엣 감독의 올 시즌 행보가 올해 팀에 좀 뽑히기에는 손색이 없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K리그 시상식 때도 이제 베스트 11에 전북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걸 생각해 보면 참 전북이 올해 성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팀의 케미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특히나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주성에도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기사 보니까 36만 명인가 그렇게 네. 홈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북이 참 성적과 마케팅이나 혹은 뭐 팬분들을 다 사로잡은 그런 올해의 팀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게 저는 의미를 좀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스쿼드를 말할 수도 있어요. 팀이라고 하면은. 네. 근데 그거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전북이라는 그 스쿼드를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스텝들이 있잖아요. 네. 프런트도 있고. 네. 이런 모든 조직들을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역시나 전북은 원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 워낙에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 올해 포획 감독의 그 사단을 선임을 하면서 좀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한 방향으로 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의사결정, 정확한 문제 진단, 신속한 대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안 좋았던 상황을 수습을 하면서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그 화살표를 돌려놓을 수 있는지가 올해 전북의 행보를 보면은 딱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 팀들 그리고 각 선수들이 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잘 된 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을 텐데 특히나 좀 잘 안 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딱 맞는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좀 쉽게 들을 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례가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매해 문제가 없는 구단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서 올해 전북이 보여준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아마 여러 팀들에게는 귀감이 될 만한 네.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올해 땡땡 마지막으로 캐스터님에게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어떤 선수였나요? 세징야. 세징야. 네. 네. 어떤 이유에서 사실 어떤 이유라고 여쭤보기도 조금 애매해요. 뭐 아시잖아요. 예, 뭐. 네, 사실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1이 넘는 그러니까요.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선수 에이징 커브 언제 옵니까? 진짜 세징야 선수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놀람을 안 준 적이 없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26경기 나서서 13골과 14개 도움을 또 기록을 해줬기 도움왕을 때문에 했잖아요. 네. 예. 팀의 안 좋은 흐름 속에서도 확실히 세징야 선수가 보여준 모습들이 좀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사실 그 대구가 생존에 성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안양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제주를 밀어내면서 11위에 올라갔는데 세징야가 거기서 뭔가를 했을 때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멘트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작년에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대구가 내려갔을 때 세징야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던 멘트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JTBC에서 방송을 했으니까 저한테 기회가 아예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세징야가 이걸 하면은 작년에 못한 멘트를 써야지 하면서 이제 킵을 해뒀었는데 제가 경기하기 며칠 전에 이제 세징야한테 물어보니까 나올 거래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100%는 아닌데 팀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면 자기도 안 나가고 싶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는 나갈 거라고. 그래서 그 경기 이제 엔트리에 들어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그날 경기 생각해보면 전반전에 2대0으로 안양이 앞서갔잖아요. 그리고 세징야가 하프타임에 들어왔잖아요. 야, 이거 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경기 세징야가 한 골 넣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2대2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대구는 살지 못했고, 제가 그 멘트를 쓸 수는 없게 됐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뭐,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다른 선수가 있다면은, 그 선수한테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세징야한테밖에 못 써요. 대구의 왕 예. 때문에. 아니요. 대구의 왕이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혹시 안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킵해주시는 이건 킵해둬야죠. 이거는 킵을 해둘 거고. 그런 멘트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2년 전에 오프닝 멘트 때 포항하고 인천 경기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완델손이랑 오베르단이 둘 다 이제 부상당하면서 시즌아웃이 돼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포항은 코리아컵도 했었어야 됐고 여튼 되게 빡빡한 일정을 한정된 스쿼드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프닝 멘트 때 스틸리아드의 강철 기둥 2개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 언제나 그랬듯이 포항의 꾀주머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의 꾀주머니라는 것도 김기동 감독의 그때 당시 이미지와 너무나도 잘 맞는 멘트였었고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멘트도 그 앞에 포스코에 이제 사운처럼 붙어있는 멘트다 보니까 이 팀에게만 쓸 수 있는 거고 이 감독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맞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징야가 올해가 한 번 있었다. 근데 못했다. 그리고 킵을 해두겠다. 킵을 해두겠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올해의 땡땡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실 올해에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K리그의 팬분들은 다들 이제 캐스터님을 워낙 또 좋아하고 팬이다 보니까 늘 들을 때마다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또 다양한 것들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의 아쉬움은 사실 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래 좀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한 답을 스스로 찾지를 못했어요. 좀 답답한 상태로 올 시즌을 마무리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어떤 좋은 경기들을 맡아가지고 이런 말들을 남길 수가 있었고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에는 해답이 나오지 않은 시즌이었고 아마도 이거는 되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질문이라서 사실 그 답답함을 안고 2026년을 좀 맞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사실 캐스터님께서 늘 정말 좋은 목소리로 좋은 또 스토리를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더 잘하고 더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고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중계라는 것도 그렇고 캐스터 입장에서 또 리그를 전달하실 때 다양하게 또 생각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음 시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뭐 다음 시즌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다음 시즌 이런 걸 해봐야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축구라는 종목의 특성 자체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분석 같은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종목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이 더욱더 타리그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 보니까 찾는 것도 일이고 이거 또 수많은 로 데이터들을 내가 나름대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피곤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저냥 뭐 늘 하듯이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좀 티가 덜 나는 그런 콘텐츠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긴 싫어가지고 경기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계속 뭔가를 찾아보고 좀 이상한 기록들, 재밌는 기록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녹여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저를 그런 어떤 멘트라든지 뭐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게 저의 중계의 색깔이긴 한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저를 이제 구성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른 부분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경기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제가 쭉 늘어놓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어떤 중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반반인 것 같아요. 저런 기록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촌스럽게 뭘 저런 걸 계속 얘기를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할 때도 그렇고 받아들일 때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캐스터님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지만 영상을 계속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러 기록들도 좀 찾아봐야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토리에도 조금 더 힘을 실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기록을 찾아보는데 참 저도 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좀 챙기면서 중계 방송하는 축구가 MLS인 것 같아요. 네. MLS는 확실히 뭐 미국 메이저리그나 NBA 이런 거 보면 중간중간에 트리비아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짤막한 퀴즈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팀의 되게 특이한 최근의 기록들, 뭐 네네. 통산 기록은 네. 이렇고 이게 또 가능한 게 오히려 역사가 짧으니까 숫자가 너무 크지 않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통산 기록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계 방송하고 있는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었는데 네, 뭐 100승, 막 200승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니까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촌스러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늘 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저희 K리그 백스테이지 첫 번째 에피소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서 또 K리그뿐만 아니라 라리가도 해주시고 어느 하나 축구 채널이나 혹은 뭐 영상 하나 봤을 때 적어도 2개 중에 하나에는 캐스터님이 나오시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리고 열심히 또 움직이시도록 하는 동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되게 존재감 없고 조용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빠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네가 뭘 하면서 앞으로 먹고 살고 싶냐? 네. 꿈이 뭐냐? 이러길래 사실 저는 신방과를 나왔는데 맨 처음엔 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한국에서는 술을 못 마시면 취재원들이랑 사귈 수가 없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취재가 안 될 거야. 나는 기자가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뭐 기자들이 술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술을 못 먹는다고 해서 기자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포기를 했었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경영학과 복수 전공 해가지고 뭐 기업이나 취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구상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삶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누군가는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재밌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를 가장 재밌게 해주는 건 위닝 11 게임이었고 위닝 11 게임을 하면서 플스방 가가지고 애들을 놀리는 게 가장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말을 하면 좀 재밌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엄청 극내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진짜 얼토당토 않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스포츠캐스터가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운 좋게 됐고 이게 이제 14년 차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스포츠캐스터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경제적인 배고픔 같은 것들이 항상 있어요. 단가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프리랜서는 당장 다음 달에 내가 뭘 할지 뭐 이런 계획들도 사실 좀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좀 불안함과 상존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는 힘들죠. 계획이 힘든 삶이니까 낮밤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저에게는 일하는 게 일이 아니라 그냥 약간 놀이처럼 느껴져요. 즐거워요. 항상 할 때. 중계하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시작이 약간은 놀이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느낌을 이어서 받으시는 뭐 그렇죠. 이게 저는 아무래도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아직까지도 카메라가 되게 좀 무서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만 보면은 뭐 머리가 약간 좀 하얘지고 말이 꼬이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 스스로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그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와는 별개로 일 자체는 너무 재밌는 거죠,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손일 캐스터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동력 삼아서 좀 K리그에 그리고 또 다른 리그나 종목에도 많이 또 출연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페이는 그래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시다면 꼭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기 때문에 또 제가 늘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여쭤보는 게 어쨌든 저는 유명한 분들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캐스터분이나 혹은 뭐 선수들이나 팬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 또 손흥민 캐스터께서도 굉장히 많은 팬을 또 보유하고 계신데 팬들에게 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또 이쪽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렇게 한마디 하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 캐스터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항상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또 소개를 해요. 저는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캐스터입니다. 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인으로서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물들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좋은 점만을 봐주셔서 이렇게 제가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런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끔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소진희 캐스터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긴장하면 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힘을 더 줘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제 마지막이라서 그래요? 굉장히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프닝 다시 딸까요, 그러면? 오프닝을 다시 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캐스터님께서도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약간의 핑계를 대면서 좀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백스테이지, 이번 프로그램이 K리그 백스테이지인데 출연 소감 마지막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예, 뭐 시즌이 끝나면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주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시즌이 다 종료가 되고 나서 이렇게 개인적인 소회를 좀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좀 기존에 제 후배랑 촬영을 했던 뭐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유튜브 콘텐츠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못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기왕 이제 2025 시즌이 끝이 났으니까 2025 시즌의 마무리라든지 한 시즌을 이제 관통을 하면서 지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말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다 마무리하고 끝나는 마당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또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을 해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저한테 DM 같은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작게는 캐스터 어떻게 돼요? 해설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터뷰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저는 다 됩니다. 어지간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은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인간 왜 이렇게 길게 쓰지 할 정도로 제가 좀 길게 써드리니까 많이 물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소진희 캐스터께 또 부탁을 드릴 때도 DM으로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제 전화번호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그 전에 오프라인 행사 때 한 번 뵌 게 전부였어가지고 저는 사실 드리면서도 응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를 되게 긴장하면서 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소준희 캐스터님과 함께한 K리그 백스테이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K리그 백스테이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에피소드에도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